녹슨 철조망 너머로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서늘했다. 강진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괭이질을 계속했다.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이 단조롭고 고된 노동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포성과 비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이곳 민간인 통제선과 지척인 그의 낡은 농장은 세상의 끝이자 그가 스스로를 유배시킨 감옥이었다. 그의 손은 영락없는 농부의 손이었지만 흙을 파내는 그의 몸짓에는 군더더기 없는 효율과 절도가 배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의 눈빛은 평범한 농부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예리했다. 5년 전 그는 국가정보원 NIS의 가장 유능한 블랙 요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를 묻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땅을 파는 죄인일 뿐이었다. 쟁그랑 괭이 날이 땅속 돌멩이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바로 그 순간 진우의 몸이 굳었다.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을 불러왔다. 베이루트의 먼지 자욱한 뒷골목, 빗발치는 총성 옆에서 쓰러져 가던 파트너, 현수의 마지막 눈빛, 진우 형, 먼저 가, 그를 향해 뻗었던 동료의 손,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터져나간 폭발, 그가 구하지 못한, 아니, 그의 판단착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파트너.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요원 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농부 강진우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때였다. 킁! 발밑에서부터 낮고 깊은 진동이 올라왔다. 지진이라기엔 짧고 폭격이라기엔 둔탁한 기이한 울림이었다. 그의 몸은 이성과 상관없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북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포성인가 아니면 저들이 또 땅굴이라도 무너뜨린 건가 농부로 살기로 결심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에 밴 본능은 여전히 국경을 지키는 첩보원이었다. 진동은 순식간에 멎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등 뒤, 오래된 집터 근처에서 와르르, 쿵 하는 둔탁한 붕괴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진우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는, 이제는 물이 마른 지 오래된 옛 우물터였다. 돌로 쌓아 올린 우물 난간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 중심부가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며 함몰되어 있었다. 이런 단순한 노후로 인한 붕괴라고 생각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구덩이로 다가갔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구덩이의 바닥은 단순한 흙과 바위가 아니었다. 무너진 돌무더기 아래 반듯한 직선을 그리는 검고 녹슨 쇠붙이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땅속에 묻혀있을 리 없는 명백한 인공물이었다. 첩보원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구덩이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파내면 파낼수록 쇠붙이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낡은 농기구의 부품 따위가 아니었다. 두껍고 견고하며 거대한 바퀴 모양의 핸들이 달린 강철문, 지하 벙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이었다. 진우는 삽질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곳에 일본군 기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벙커가 자신의 땅 밑에 잠들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 총성과 배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그 어두운 세계가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발밑에서 스스로 문을 열어젖히려 하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손을 뻗어 차갑고 단단한 강철문이 표면을 만졌다. 수십 년간 땅속에 잠들어 있던 문은 그의 손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희미한 진동을 돌려주는 것 같았다. 강철문의 거대한 바퀴 손잡이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땅속의 습기와 뒤엉켜 한 몸처럼 굳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꿈쩍도 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강진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창고로 돌아가 낡은 공구함 깊숙한 곳에서 육중한 쇠지렛 대와 직접 배합해 만든 강력한 침투성 윤활유를 꺼내왔다. 그의 작업장에는 농기구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문적인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무작정 힘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는 훈련받은 대로 문이 가장 취약한 경첩 부분과 손잡이의 축에 정밀하게 윤활유를 주입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체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지점에 힘을 가했다. 아끼!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육중한 굉음과 함께 70년 넘게 닫혀있던 문이 어둡고 축축한 입을 열었다. 안에서는 오존 냄새와 쇠락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진우는 강력한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로 된 계단을 내려가자 1940년대 일본 군용시설 특유의 실용적이고 견고한 내부가 드러났다. 복도 벽에는 통신실, 무기고, 우치쿠 같은 일본식 한자가 스텐실로 찍혀 있었다. 방 안에는 부서진 통신 장비와 녹슨 철제 캐비닛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일본군이 패망 직전 중요한 자료들을 급하게 파기하고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파기하지는 못했다. 지휘실로 보이는 가장 안쪽 방, 쓰러진 캐비닛 뒤에 육중한 군용 금고가 온전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농장의 낡은 집, 마룻바닥 아래 숨겨두었던 자신의 옛 장비를 가져왔다. 전직 요원으로서의 과거를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 청진기와 미세한 드릴, 텐션 렌치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다. 그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와 텀블러가 미세하게 걸리는 딸깍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땀방울이 그의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농부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본업이었고 그의 저주였다.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텀블러가 제자리를 찾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그의 고막을 울렸다. 철컥. 금고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황금도 무기도 없었다. 대신 가죽으로 표지가 된 두툼한 장부 한 권과 흑백 사진 뭉치, 그리고 다이얼과 스피커 그릴이 달린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장부를 먼저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먹으로 쓴 단정한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제국자산 은닉 및 이전을 위한 특별공헌자 명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친일파 명단이었다.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었다. 일제가 패망 직전 막대한 양의 전쟁 자금을 빼돌리고 숨기는 것을 도운 최고위급 내부 조력자들의 목록이었다. 그는 장부를 넘겼다.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과 유력 정치 가문의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이름이 나타났다. 유닉성. 그 이름 아래에는 화성구미 창립 자금 지원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닉성, 현재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화성그룹의 창업주,
그리고 현 회장인 윤태준의 할아버지였다. 진우가 NIS 시절 수없이 파일을 검토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사진 뭉치는 그 증거였다. 윤익성을 비롯한 명단 속 인물들이 일본군 장교들과 함께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에 연결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핵폭탄이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화의 이면에 국가를 배신한 대가로 부와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추악한 거래가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진우가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서 있는 순간이었다. 벙커 입구 쪽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 잡혔다. 그림자였을까? 아니었다. 수년간의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육감이 비명을 질렀다. 우물을 무너뜨린 진동. 정말 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이 벙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충격을 가해 세상 밖으로 끄집혀내려 한 것은 아닐까?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차갑고 섬뜩한 감각. 이제 이 벙커 안의 침묵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과거의 유령뿐만 아니라 아주 현대적이고 실제하는 위협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성그룹의 총수 윤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도시의 정형이 통유리 너머로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책상 위에 개인 단말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암호화된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자산 73비일 봉인 해제. 자산 731. 벙커를 칭하는 그들만의 코드네임이었다. 일본 제국의 가장 추악한 생체실험 부대였던 7번셉 부대의 이름을 딴 것은 그곳에 잠든 비밀의 무게와 잔혹성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윤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찰나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내부 인터컴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그의 안보실장 백 이사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철원의 농장이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명령이 담겨 있었다. 자산을 확보해. 목격자는 누구든 제거한다. 그 벙커 안의 내용물. 그리고 완벽한 침묵. 둘 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그 시각 철원의 농장에서 강진우는 장부와 사진들을 방수 가방에 담고 있었다. 그는 벙커의 입구를 다시 닫고 최대한 원래의 모습처럼 흙과 돌로 위장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시간을 벌어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온다. 반드시. 그는 극도의 경계 상태에 돌입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윤태준의 손길은 경찰 상층부까지 미치고 있었다. 국정원은 그가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를 배신한 조직이었다. 그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성영, 그의 직속 후배였고 누구보다 총명하고 강직했던 요원. 그 사건 이전까지 그녀는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의 믿음마저 배신하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선택지였다. 진우는 대포폰을 꺼내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오래된 비상 프로토콜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약속 장소는 수많은 인파와 CCTV 그리고 도주로가 확보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었다. 재회는 차가웠다. 한성영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진우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거칠어져 있었다.
5년 만이네요. 선배,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진우는 변명하지 않았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움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일이야. 서경은 코웃음을 쳤다. 국가 안보요? 아니면 선배의 개인적인 악몽 말입니까? 그녀는 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더 이상 말없이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유닉성의 이름과 화성금이 창립 자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장부의 한 페이지였다. 서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현재 그룹의 비자금과 정계 로비 의혹에 대해 비밀리에 윤태준 회장을 수사하고 있었다. 단순한 기업 비리라고 생각했던 사건.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은 그 부패의 뿌리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한 곳. 민족 반역의 역사에 닿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찾지 못했던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순간 둘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요원으로서의 의무감만이 남았다.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해졌다.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다. 서경은 아직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고 진우는 그녀를 죽음의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다시 한번 파트너가 되어야만 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경이 말했다. 그들이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철원의 농장에서는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백 이사와 검은 옷의 사내들은 파헤쳐진 우물과 다시 봉인된 벙커의 문을 발견했다.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백 이사의 팀은 역시 프로였다. 그들은 요란하게 집을 부수는 대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농장 전체를 장악했다. 그들이 파헤쳐진 우물과 강철문을 발견했을 때 백 이사는 직감했다. 상대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다. 팀장님,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젠장, 이미 모든 걸 가지고 튀었어. 놈은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거다. 백 이사가 이를 갈며 다음 지시를 내리려던 순간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헛간 근처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와이어를 건드렸다. 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연막탄이 터지며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동시에 농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각 팀 대형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백 이사는 소리쳤지만 그의 팀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강진우가 남긴 환영 선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 사이 놈들이 벙커를 조사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NIS 시절의 기술을 응용하여 비살상용 부비 트랩을 설치해 둔 것이었다. 그 혼란을 틈타 강진우와 한성영은 이미 민통선 인근의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이곳은 진우의 홈그라운드였다. 그는 모든 오솔길과 동굴, 감시의 사각지대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신 겁니까? 숨을 헐떡이며 서경이 물었다. 놈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긴 내 구역이야. 진우는 짧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발자국을 지우고 주변을 경계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백 이사의 팀이었지만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진우의 흔적을 번번이 놓쳤다. 수색 헬기의 소음이 멀어지자 그들은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한편 벙커가 비어있고 목표물이 도주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얕잡아 봤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정원 내부에 있는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인. 박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차장, 나요. 긴급 상황이요. 윤태주는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전직 요원 강진우가 변절했소. 국가기밀 문서를 훔쳐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소. 한성영 요원은 그에게 포섭되었거나 혹은 인질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오. 두 사람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한 최우선 위협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하시오. 박 차장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원 내부망에 적색 수배령이 떨어졌다. 강진우와 한성영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모든 현장 요원들의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국가 반역자, 그들이 한때 목숨 바쳐 충성했던 조직은 이제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진우가 알고 있는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에 숨어든 두 사람은 잠시 지친 몸을 뉘었다. 바로 그때 서경의 보안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와 진우에 대한 적색 수배령이었다. 단말기가 원격으로 삭제되기 직전 그녀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럴 수가. 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성했던 조직으로부터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진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저들도 모두 적이야. 우리 둘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비이비비치. 진우가 벙커에서 가져온 낡은 통신 장비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70년간의 침묵을 깨고 무언가가 기계를 깨운 것이다. 진우는 전문가적인 손길로 다이얼을 조작했다. 암호화된 난수 방송이었다. 당장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1940년대에 일본군과 친일파들이 구축했던 이 통신망은 역사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유령 네트워크였고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우와 서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부패한 재벌 회장의 과거를 들춘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수십 년간 암약해온 살아있는 간첩망의 실체를 건드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조국으로부터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세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음모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사냥꾼의 낡은 오두막 안. 절망적인 공기가 세 사람을 짓눌렀다. 강진우, 한성영,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 웅크린 보리. 그들은 이제 국가가 공인한 반역자였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서경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 권익환 국장님입니다. 권익환 국정원 해외 파트의 전설이자 진우를 아들처럼 아끼던 스승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지만 윤태준을 등에 업은 현 정권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역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그가 감시당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들은 옛 스파이들이 사용하던 방식, 오직 권 국장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장소와 암호를 이용해 데드 드롭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응답은 신속했다. 권 국장은 그들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안전가옥으로 이끌었다. 권 국장과 진우의 재회는 무겁고 조용했다. 권 국장은 5년 전보다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살아있었구나. 진우야. 그는 진우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안전가옥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꺼내놓았다. 배신자의 명부가 담긴 장부, 사진, 그리고 여전히 주기적으로 기이한 신호를 보내오는 낡은 통신 장비까지. 권 국장은 돋보기를 꺼내 장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수년간 윤태준의 비자금과 비리를 추적해왔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이 장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역사적 네트워크와 현대의 위협을 하나로 연결했다. 윤태준은 단순히 조부의 치부를 덮으려는 게 아니야. 권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유령 네트워크를 다시 깨워냈어. 일제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었던 이 비밀 루트와 연락망을 이용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넘기고 있네. 그 대가로 히토류 같은 전략 물자를 받아오면서 말이야. 제 하레비처럼 사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고 있는 진짜 반역자야. 그의 설명에 진우와 서경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베이루트에서 진우 선배가 실패했던 임무. 그때 목표물이었던 무기 밀매상, 화성그룹과 연계된 혐의가 있었습니다. 권 국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서 오래된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놓았다. 진우야, 그 임무는 실패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었어.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진우의 파트너였던 고 이현수 요원은 무기 밀매상과 윤태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포착했다. 그가 보고를 올리기 직전 국정원 내부에 있던 윤태준의 끈앞을 박 차장이 임무 정보를 현지 테러 조직에 유출했다. 그 폭발은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하고 증거를 묻기 위한 계획된 암살이었다. 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의 삶을 통째로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가 지금 쫓고 있는 바로 그 원수가 계획한 정치적 암살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스승과 누명을 쓴 요원, 그리고 진실을 추적하는 후배. 세 사람은 하나의 목적으로 뭉쳤다. 비바이, 비빅. 그때 낡은 통신기가 다시 암호 신호를 울렸다. 권 국장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수신기가 아니야. 암호 체계만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저들의 유령 네트워크를, 저들을 잡는 덫으로 역이용하는 거다. 상황판은 뒤집혔다.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윤태준은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진우를 잡으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가장 비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가장 약한 고리, 권익환 국장을 노렸다. 그의 부하들은 권 국장의 자택을 급습하여 그를 납치했다. 곧 강진우의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태준의 목소리였다.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내 늙은 스승이 내 손에 있다. 꽤 쇠약해 보이더군. 거래를 하지. 그 장부와 네 스승의 목숨을 바꾸는 거다. 그가 말한 장소는 인천항. 자정에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형적인 함정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진우와 서경은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 놓였다. 함정인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였지만 권 국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가장 대담한 계획을 위한 무대가 되기도 했다.
그들의 방역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첫째, 진우는 가짜 장부를 가지고 거래 장소에 나간다. 진보는 서경이 확보한다. 둘째, 서경은 권 국장을 따르는 몇 안 되는 국정원 내 충성파 요원들과 접촉하여 비공식적인 타격팀을 꾸린다. 그들은 컨테이너 야적장을 포위하고 그녀의 신호를 기다린다. 셋째, 그들은 부분적으로 해독한 낡은 통신기를 이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윤태준의 유령 네트워크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가짜 비상 메시지를 송출한다. 자정의 인천항 바다 안개가 자욱했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은 무덤처럼 늘어서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스산함을 더했다. 진우는 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단 하나의 조명등 아래 윤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무자비한 102색에 붙들린 권익환 국장이 있었다. 주변은 중무장한 윤태준의 사병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있나? 강진우, 윤태준이 비웃었다. 국장님은 무사한가? 진우는 시간을 벌며 권 국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장부 먼저. 진우가 가짜 장부가 든 가방을 들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서경의 신호가 떨어졌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있던 국정원 타격팀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동시에 서경은 낡은 통신기로 가짜 비상 경보를 송출했다. 네트워크 노출, 자산 73일 전면 폐기. 반복한다. 네트워크 노출, 배신자 확인 YTHERT JCI. 총성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진우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적들을 쓰러뜨리는 전장의 야수였다. 그는 권 국장을 향해 길을 뚫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이사와 마주 섰다. 두 프로의 격투는 짐승들의 싸움처럼 처절하고 잔혹했다. 분노로 각성한 진우는 결국 백이사를 쓰러뜨렸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윤태준은 풀려난 권 국장을 인질 삼아 방패로 쓰며 도주를 시도했다. 진우는 부두 끝에서 그를 막아섰다. 절체절명의 상황. 윤태준은 권 국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끝났다. 윤태준. 끝나. 하하하. 윤태준이 미친 듯이 웃었다. 우리 가문은 70년간 이 나라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해왔다. 이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바로 그때였다. 아니, 모든 게 바뀌었지. 그들의 뒤에서 완벽하게 우회하여 접근한 서경이 나타났다. 그녀의 총구가 흔들림 없이 윤태준을 겨누고 있었다. 외통수. 윤태준은 결국 무기를 버렸다. 타격팀이 현장을 확보하고 진본 장부를 회수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악의 축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윤익성의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 경제적 지진을 맞았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현직 고위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뿌리 깊은 친일의 역사를 도려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지만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윤태준은 내란죄, 간첩죄, 그리고 베이루트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살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다. 다시 조직의 수장으로 복귀한 권익환 국장은 박 차장을 비롯한 윤태준의 끈앞풀들을 모두 뿌리 뽑았다. 조직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재건의 과정을 시작했다. 강진우는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국정원 본부에서는 그의 순직한 파트너
고 이현수 요원을 위한 추서식이 조촐하지만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그는 국가 최고 무공훈장에 추서되었고 그의 희생은 비로소 국가를 위한 숭고한 애국심으로 기록되었다. 진우는 현수의 유가족을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5년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쇳덩이 하나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권익환 국장은 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자네 자리로 돌아와. 진우야, 자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다. 본부의 책상과 더 높은 직급을 준비해 두었네. 진우는 익숙한 국장실의 풍경과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서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 집은 더 이상 이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는 책상 뒤가 아닌 최전선의 그림자 속이 자신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존의 정보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소규모의 특수 전담팀, 국가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감시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인 바로 그 국경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팀이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거점은 그의 농장이 될 것이었다. 권 국장은 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의 제안을 승인했다. 몇 달 후 동이 트는 새벽 철원의 농장, 그곳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과 밭은 평화로워 보였다. 붕괴되었던 우물터는 이제 그 시작을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처럼 단정한 표석으로 덮여 있었다. 농가 자체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들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우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북 방송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가 지키기로 선택한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스스로와 화해했다. 그때 한성영이 운전하는 차가 농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그의 새로운 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희망적인 동지애로 가득했다. 오늘 하루도 준비되셨습니까? 팀장님,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진우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언제나 어떤 군인은 결코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새로운 초소를 찾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쫓기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조국의 가장자리에서 새벽을 맞는 살아있는 파수꾼이었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